정답은 집 안에 있다? 그런데 그 집안의 믿음이 칼날이 된다면요. 내부자는 늘 내 곁에 있습니다. 차수열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는데요. 사건 기록 열람 로그가 본능적으로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수치 하나가 이상했는데 열람에 걸린 시간이 입력된 시간보다 더 짧게 찍혀 있었거든요. 컴퓨터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알 텐데요. 이건 단순 오류로 치워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들어오기 전에 나가는 길부터 만들어둔 자의 흔적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스템을 미리 건드려 자신이 움직일 시간과 흔적을 거꾸로 덮어씌웠다는 뜻이었는데요. 이 정도면 해킹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르지만 수열은 곧장 내부자를 떠올렸습니다. 외부자라면 구조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 다른 보안 알람들이 울리게 되는데요. 이 로그는 너무 조용했고 너무 매끈했어요. 아는 손이었고 익숙한 호흡이었거든요. 회의실로 들어가자 공기는 이미 나빠져 있었어요. 최혁은 처음부터 목소리를 깔고 말했는데요. 팀 안에 있습니다. 이 속도로 들어왔다가 이 속도로 나간 건 구조를 아는 사람 아니면 못하거든요. 배성규가 바로 맞받아쳤죠. 그럼 지금까지 믿은 사람 중 하나라는 소린데 누굴 먼저 의심할 건데요? 말끝에 비웃음이 딱딱했는데요. 비웃음은 금방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김나희는 단정하게 잘랐어요. 단어 자체가 독이에요. 내부자 하다 보면 우리 자신을 먼저 찍게 되거든요. 맞는 말이었는데요. 이미 모두의 눈빛은 바뀌어 있었고 침묵이 길어질수록 의심은 더 굳어졌어요. 수열은 그 공기의 온도를 정확히 느꼈습니다. 의심은 말보다 빨랐고 말보다 오래 남았는데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수열은 습관처럼 숨을 살짝 멈추고 받았는데요. 누구십니까? 돌아온 건 낮고 서늘한 호흡이었습니다. 정희신이었어요. 너 아이가 무섭지? 질문이었지만 명제처럼 들렸고 명제였지만 판결처럼 들렸어요. 수열은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정희신은 틈을 아는 사람이었는데요. 걱정 마. 아직은 그 아이에게 손댈 마음 없어. 대신 내가 진실을 늦게 알게 되는 건 좀 즐기고 싶어. 수열은 그 단어에 꽂혔습니다. 늦게. 이 여자는 늘 정답을 늦게 줬는데요. 늦게 할수록 사람들은 서로를 더 물어뜯고 그 물어뜯음이 더 많은 상처를 남기니까요. 전화를 끊기 직전 정희신이 하나를 추가했어요. 너희 가족 집안에서 무너질 거다. 위협 같았는데요. 이상하게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이 여자는 가능한 말만 하거든요. 바로 그 시간 이정현은 현관 앞에서 작은 상자를 받습니다. 초록색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 글씨는 너무 차분했어요. 정답은 늘 집안에 있다. 사람을 놀라게 만드는 건 보통의 문장이었는데요. 장소와 정답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붙여놓은 태도였어요. 이정현은 상자를 열지 않은 채 사진을 찍어 수열에게 보냈습니다. 전화를 붙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방금 초인종 누르고 간 사람 서하라. 남편이랑 닮았어. 나 잘못 본 거겠지? 수열은 걷는 속도를 달리기로 바꾸었습니다. 열지마. 내가 갈 때까지 절대 건드리지마. 그런데요. 공포와 호기심은 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고요. 두려울수록 확인하고 싶었는데요. 이정현은 결국 뚜껑을 살짝 열었습니다. 사진이었어요. 아이가 유치원 앞에서 찍힌 옆모습, 장을 보고 나오는 자신의 옆얼굴, 경찰청을 나서는 수열의 뒤통수. 각 사진의 뒷면에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짧은 문장이 있었는데요. 가장 약한 곳부터 지켜라. 지키라는 문장인데 왜 이렇게 위협처럼 들릴까요? 이정현은 사진을 떨어뜨렸고 그 밑에서 얇은 종이 하나가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낯선 계좌번호, 낯선 금액. 숫자는 묘하게 현실적이었는데요. 협박 같고 거래 같고 요구 같았어요. 이정현은 그 숫자가 가족의 평온을 가격표처럼 매긴 거라고 느꼈습니다. 우린 얼마짜리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생각이 자신을 더 무너지게 했어요. 경찰청에서는 글자 하나가 팀의 숨을 바꾸고 있었는데요. 김나희가 아카이브를 뒤지다가 이상한 거 하나 찾았다고 했습니다. 범행이 범행으로 반복되어 있었거든요. 우발적일 수 있는 오타가 시간을 건너 동일하게 남아있었다는 건 습관이거나 의도라는 뜻이었어요. 김나희는 파일을 프린트해서 조용히 최중호 앞에 놓았습니다. 선배님, 이건 누락이 아니라 습관이에요. 그 손은 문서 흐름을 잘 아는 손이고 아주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움직였다는 뜻이거든요. 최중호는 종이를 한참 보다가 아주 작게 대답했는데요. 그건 오래된 습관 같은 거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동자가 살짝 기우뚱했어요. 지키려는 사람의 눈이었고 숨기려는 사람의 눈이기도 했습니다. 밤에 전화가 또 울렸는데요. 발신자 표시 제한. 정희신이었습니다. 형사님, 이번에도 깔끔하게 정리해줘요. 그때처럼 아이를 먼저 지켜야 하잖아. 정희신의 언어는 늘 모성의 포장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양심을 자르는 칼이었어요. 아이를 지켜라는 말은 종종 어른 하나를 버려라로 번역되거든요. 최중호는 벽에 등을 붙이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숨이 얕아졌고 주머니 속 손이 폰을 꽉 쥐었는데요. 그 손에서 미세하게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문자 하나가 도착했어요. 그 이름 입에 올리는 순간 선배님이 무너져요. 그리고 바로 밑에 인쇄된 듯한 두 글자, 범행. 보낸 사람은 누군지 적혀있지 않았지만 문장 자체가 보낸 사람의 손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수열은 내부자 후보의 이름 하나를 목구멍에 걸었습니다. 혀끝에서 미끄러질 듯한 그 이름을 소리 내려는 순간 경찰청 서버가 순간적으로 어두워졌는데요. 전산팀은 전원 일시 변동이라고 보고했어요. 그러나 수열은 알았습니다. 준비된 손은 늘 다운되기 전에 이미 일을 끝내놓거든요. 몇 분 후 다시 살아난 화면에는 빈칸이 너무 많았어요. 로그의 절반이 사라져 있었고 남은 건 단 한 줄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한 번도 틀린 적 없어. 정희신이 예전에 했던 그 문장, 그리고 지금 누군가가 다시 복제해서 남긴 문장이었는데요. 복제되는 건 살인의 방법만이 아니었고
신뢰와 권력의 문장도 복제되더라고요. 조직의 문장은 사람을 숙여놓고 숙여진 사람은 손끝으로 죄를 만들거나 지우는데요. 누군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초인종이 한 번 더 울렸을 때 이정현은 반사적으로 굳었습니다. 이번엔 상자가 아주 작았는데 초록 스티커가 2장 붙어 있었어요. 하나엔 정답은 집안, 다른 하나엔 문은 누가 열었을까? 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 문장이 마치 내가 열었지 하고 웃는 것 같았어요. 이정현은 이번엔 상자를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불을 끄고 바닥으로 낮게 이동해 아이방 앞에 앉았어요. 폰을 스피커로 바꿔놓고 수열에게 말했는데요. 지금 누가 복도에 있는 것 같아. 발소리가 아주 가볍게 문턱 쪽에서 멈췄다가 다시 돌아가. 발소리는 실제였을 수도 있고 공포가 만들어낸 소리였을 수도 있었어요. 문제는 둘 다 위험을 만든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수열이 계단을 2칸씩 뛰어오를 때 머릿속은 다른 방향으로도 달리고 있었어요. 누가 도어락을 건드렸을까? 도어락 로그와 서버다운 시각이 묘하게 겹친다는 보고가 방금 전 도착했거든요. 물리적인 장갑과 디지털 장갑을 동시에 끼고 있는 손이라면 단독 범행이 아니라 작은 공모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는데요. 공모의 접착제는 늘 그럴듯한 명분이더라고요. 아이를 먼저 지켜라. 이 간단한 문장이 한 사람의 선택을 흔들고 여러 사람의 침묵을 묶는데 이번에도 그 패턴이 보였어요. 현관 앞에 도착해 도어 스코프를 봤는데 복도는 비어 있었어요. 그러나 바닥에 놓인 작은 상자 위로 보안등의 초록빛이 묻어났습니다. 수열은 장갑을 끼고 상자를 안쪽으로 끌어들였는데요. 이번 상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신 상자 바닥에 미세한 흑연가루 같은 것이 얇게 깔려 있었어요. 검출용 파우더를 먼저 뿌리면 지문이 뜨게 되는 누군가의 실험적 장난 같았는데요. 우릴 검사하게 만들려는 거네. 수열이 낮게 말했는데요. 검사와 확인, 검증의 루틴 자체가 시간을 태우는 기술이더라고요. 시간을 태우면 관계는 더 쉽게 마릅니다. 거실로 들어와 보니 아이방 앞에 앉은 이정현의 어깨가 조용히 떨렸습니다. 이정현은 상자가 비어 있었다는 말에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았는데요. 비어 있는 게 더 무서워. 이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무언가가 들어있는 공포보다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주는 공포가 더 집요하거든요. 상자는 내용물이 아니라 마음의 위치를 바꾸는 도구였는데요. 그걸 보내는 손은 너무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수열은 집안 구석구석을 확인했습니다. 유리창 틈, 환기구 그릴, 신발장 안쪽. 확인할수록 확실해지는 건 딱 하나였는데요. 감시당하고 있다. 그런데요. 감시의 시선이 바깥에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바깥을 향해 튕겨나가는 느낌도 있었어요. 누군가의 눈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날카롭게 의심하거든요. 이정현이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라가 연락 와서 같이 있으라고 했는데 순간 망설였어. 그 망설임이 너무 싫더라. 수열은 그 말을 들으며 작게 숨을 들이켰는데요. 집을 지키려는 마음이 집을 의심하게 만드는 아이러니가 시작된 거죠. 경찰청으로 돌아오자 전산팀과 수사팀의 말다툼이 이미 뜨거웠습니다. 이건 버그고요. 버그면 왜 하필 그 시간대예요? 전력 변동 때문에. 그러면 왜 로그의 절반만 지워졌는데요? 말은 말 위에 쌓였고 말 사이에 서늘한 침묵이 더 많이 끼었는데요. 수열은 갑자기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듣기로 했는데요. 다들 동시다발적으로 방어할 때 방어의 순서가 보이거든요. 방어의 순서는 보통 책임의 방향을 알려주더라고요. 가장 먼저 말한 사람은 대개 자신의 구역으로 불길이 번지기 전에 바람을 바꾸려 하는 사람인데요. 수열은 반쯤 감은 눈으로 그 바람의 방향을 체크했어요. 그리고 머릿속 한가운데에 이름 하나를 아주 조심스럽게 올려두었는데요. 놀라서 바로 지웠습니다. 아직 이르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면 진짜를 놓친다. 이 경계가 필요했거든요. 밤이 다시 깊어갈 무렵 또 하나의 문자가 수열 폰을 파고들었습니다. 보낸이 없음. 링크 하나. 누르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건 알았지만 누르지 않으면 더 위험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짧은 영상이 떴습니다.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앞도로, 횡단보도 건너편 가로수 아래 그림자 하나. 영상은 확대와 축소를 반복했는데요. 마지막 프레임에서 그림자가 휴대폰을 들어올리는 손으로 또렷하게 바뀌었어요. 고개를 살짝 틀며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바라보더군요. 그리고 영상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재생바 아래에는 문장 하나. 안에서 보면 더 잘 보이죠. 누가 안에서 본다는 건지 누가 밖에서 본다는 건지 구별이 안 갔는데요. 그 모호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경계가 허물어질수록 모든 방향이 안이 되고 바깥이 되거든요. 수열은 다시 집으로 향하며 마음속으로 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물리 출입을 아는 손, 디지털 로그를 지우는 손, 언어를 조종해 조직을 갈라놓는 손. 세 손이 한 손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두세 손이 하나처럼 움직이는 작은 공모일 수도 있었는데요. 공모의 시그널은 보통 아주 사소한 곳에서 나오더라고요. 말버릇, 입력 습관, 문서 명명 규칙, 회의에서의 고개 각도, 침묵할 때의 눈동자. 그래서 수열은 결심했는데요. 단어를 잡지 말자. 습관을 잡자. 단어는 흉내내기 쉬웠고 습관은 오래 달여야 나오는 향이었거든요. 그 사이 최중호는 마지막 경계선에 서 있었습니다. 말하면 무너지고 숨기면 더 무너지는 자리였는데요. 그는 과거의 어느 날 밤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서류 박스 하나에서 빈 파일이 나온 날이었는데요. 빈 파일은 말이 없지만 말보다 많은 걸 말해주더라고요. 그는 그때도 아이를 먼저 지키자라는 말을 들었고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의 가벼움이 시간이 지나 납덩이로 변한다는 걸 그땐 몰랐는데요. 지금은 알았어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폰을 꺼내 수열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또 문자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말하면 끝나요. 범행. 두 글자가 다시 그의 결심을 미끄러뜨렸습니다. 오타 하나가 목줄이 되어버렸는데요. 그게 오타인지 서명이었는지는 아직 모르는 채로요. 새벽쯤 수열은 집 거실에서 혼자 앉아 도어락 로그를 다시 봤습니다. 그중 한 줄이 유독 이상했는데요. 스치듯 찍힌 카드키 번호, 그리고 실패로 기록된 접근. 실패로 찍혔는데 문은 열리지 않았는데요. 시간은 잠깐 흔들린 것처럼 기록되어 있었어요. 경찰청 서버다운 시각과 도어락 실패 시각이 40초 차이로 겹쳐 있었거든요. 40초면 사람의 걸음으로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까지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요. 누군가 그 시간을 썼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아도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르고 상자를 내려놓고 카메라 각도를 맞추고 떠나는데 필요한 시간, 그 40초가 반복되고 있었어요. 반복은 습관이고 습관은 정체성을 말해주더라고요. 이정현은 부엌 싱크대에 커피를 놔두고 수열 옆에 앉았습니다. 커피는 금방 식었는데요. 식은 커피가 지금 마음의 온도랑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오늘 아라한테 같이 있어달라고 내가 먼저 말을 못하더라고요. 부탁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부탁하면 약해지는 것 같아서. 수열은 낮게 대답했어요. 약한 게 아니라 인간인 거야. 그런데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이 위로가 되려면 믿음이 배경이어야 하는데요. 믿음은 오늘 너무 쉽게 무너졌어요. 다음날 아침 언론이 이상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의 과거 비위 의혹을 시사하며 정의의 처벌 같은 말을 빙 돌았었는데요. 정의신의 언어와 닮은 톤이었고 여론은 빠르게 양분되기 시작했어요. 수사팀의 메시지는 자꾸 늦었고 늦는 메시지는 믿음을 잃더라고요. 수열은 짧게 말했습니다. 말의 속도를 뺏겼다. 속도를 뺏긴 쪽은 늘 방어만 하거든요. 방어는 논리로 가능하지만 감정을 이기지는 못하는데요. 정의씨는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오후가 되자 경찰청 안내데스크로 익명 봉투가 하나 배달되었는데요. 봉투 안에는 신문 스크랩과 함께 누군가의 메모가 들어있었어요. 사진을 뒤집으면 답이 보인다. 문장은 달랐지만 의미는 같았는데요. 뒤집다는 행위는 이번 전개 전체의 핵심 동사처럼 느껴졌습니다. 바깥과 안, 믿음과 배신, 보호와 은폐가 뒤집히는 순간마다 누군가의 얼굴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수열은 그 메모의 글자 간격을 유심히 봤는데요. 간격이 일정하고 마침표를 찍지 않는 습관이 보였어요. 기록을 오래 만져온 손들은 보통 마침표를 아끼는 버릇이 있거든요. 끝을 확정하지 않는 문장, 끝을 열어둔 결론, 책임이 들어올 공간을 늘 비워두는 문체였는데요. 이 문체를 가진 사람들끼리라면 서로의 숨을 쉽게 알아보죠. 팀 내부에서 첫 공개 의심자가 조심스럽게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나 수열은 말리지도 밀지도 않았는데요. 지금은 틀려야 다음을 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초반에 맞춘 정답이 오히려 큰 손을 가려주기도 하니까요. 작은 불이 꺼지면 큰 어둠이 옆을 돌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는 일부러 절반만 움직였습니다. 한쪽으론 의심을 퍼뜨리고 다른 쪽으론 습관의 목록을 늘렸어요. 키보드의 눌림 흔들림, 회의 시간에 펜을 몇 번 돌리는지, 파일 제목을 영어로 쓰는지 한글로 쓰는지, 백업을 만들 때 날짜를 앞에 두는지 뒤에 두는지, 이런 하찮은 습관들이 한 사람의 좌표를 만들거든요. 밤, 비가 아주 조금 뿌리기 시작했는데요. 빗방울이 창에 닿는 소리가 도어락 삑하는 소리와 겹쳤습니다. 이정현은 순간 움찔했지만 이번엔 알림이 뜨지 않았어요. 대신 거실 테이블 위폰에서 푸시 알람이 떴는데요. 낯선 기기에서 계정 로그인 시도 차단. 이 알람이 대수롭지 않아 보일 수 있는데 시간이 문제였어요. 경찰청 서버다운 이후 정확히 23시간 59분. 알람을 보는 순간 수열은 깨달았어요. 누군가 반복을 의식적으로 설계하고 있다는 걸요. 같은 시각대, 같은 간격, 같은 압박. 인간은 리듬으로 기억하고 리듬으로 움직이거든요. 그 리듬을 이용하는 손은 감정도 판단도 같은 간격으로 흔들어 버릴 수 있어요. 그때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세 번째 상자. 이번엔 아주 납작했고 스티커에는 정답은 내가 열 때만 나온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집에 있던 수열은 상자를 열지 않았는데요. 대신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손등으로 천천히 쓸어 가볍게 무게를 재봤습니다. 무게가 없다시피 했어요. 상자의 기능은 내용물이 아니라 행동 유도였다는 결론이 자연스러웠죠. 그는 장갑을 끼고 상자를 분해해 안쪽을 보았는데요. 얇은 종이띠에 인쇄된 QR 패턴 비슷한 점묘가 붙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자 점들이 반사를 만들더라고요. 빛의 각도를 바꾸니 점묘가 문장으로 변했어요. 문은 내 손으로 열렸고 나는 내 마음으로 들어왔다. 시는 때때로 가장 잔혹한 지시문이 되더라고요. 수열은 결심했어요. 문장을 잡지 말고 손을 잡자. 그래서 상자 안쪽 종이띠에서 점묘의 간격값을 기록했죠. 간격은 정확히 3대5 비율이 반복됐는데요. 이 비율은 아주 특정한 내부 출력 포맷에서 자주 보이던 설정값이었어요. 일반인이 잘 쓰지 않는 값, 특정 팀에서 템플릿처럼 쓰는 값. 수열은 그 순간 아주 작게 숨을 쉬었습니다. 잡았다. 잡았다는 건 범인을 인증한다는 뜻이 아니라 길 하나를 잡았다는 뜻이었어요. 길을 잡으면 다음 발을 어디에 디딜지 정할 수 있거든요. 집안 공기는 서서히 마르고 있었는데요. 마른 공기는 작은 마찰에도
불이 붙기 쉬운 상태였어요. 이정연은 방에서 나와 말없이 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물이 컵벽을 타고 내리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는데요. 수열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라씨에게 같이 있어줘서 고맙다고 전해줘. 그리고 오늘 밤은 꼭 둘이 같이 있어. 부탁이 아닌 명령처럼 들렸네요. 이정연은 잠깐 눈을 감았고 다시 떴을 때 눈동자가 아주 얇게 떨렸습니다. 그 밤의 끝자락 깊은 새벽을 밟을 때쯤 경고음 하나가 아주 멀리서 울렸습니다. 오늘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수열은 모니터 화면을 켰고 암록색에 가깝게 번지는 픽셀들 사이로 문틀의 선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아무도 없는 화면을 오래 보면 누군가가 생기거든요. 인간의 두려움은 빈 공간을 그냥 두지 못해요. 그래서 수열은 화면을 끄고 대신 문을 봤습니다. 화면 말고 문. 그리고 깨달았어요. 정답은 화면이 아니라 문이라는 걸요. 그래서 그는 모니터를 이 방에서 빼고 거실로 옮겼습니다. 집은 지키는 장비의 위치만 바꿔도 공기의 방향이 바뀌거든요. 작은 승리였는데요. 오늘은 그 작은 승리가 필요했어요. 아침 수사팀 브리핑을 열자 누군가 의도적으로 늦게 들어왔습니다. 늦는다는 건 정보의 속도를 조절한다는 뜻이었는데요. 늦게 들어온 사람은 늘 자기 할 말만 하더군요. 언론 라인에서 새 프레임이 잡히고 있어요. 피해자 쪽 일부 비위 정황이. 나이가 바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수사팀 입으로 프레임을 말하지 마. 그러나 말은 이미 흘렀고 흐른 말은 어디에선가 기록되거든요. 수열은 크게 말하지 않았는데요. 작은 종이에 세 단어만 적었습니다. 문장, 속도, 주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세 가지 키워드였거든요. 문장은 칼이 되고 속도는 권력이 되고 주어는 책임이 된다는 걸 너무 뼈저리게 느끼는 하루였어요. 정오, 형광등 아래로 스친 그림자. 흔한 회색이 아니라 스모크 블루 서류철. 전날 상자 속 전묘 배색과 닮아 있었습니다. 수열은 뒤를 쫓지 않았습니다. 빈 공간의 고요를 오래 보는 편이 다음 출몰 지점을 더 잘 알려주니까요. 비가 굵어지자 작은 소리들이 증폭됐습니다. 슬리퍼 소리, 키보드 딱, 커피 머신의 숨. 그 틈에 알림 한 줄. 정답은 집안. 문은 누가 열었을까? 이번엔 마침표. 책임을 닫는 습관. 결정적 순간 속도를 높이는 손. 같은 무리 안에서도 달라지는 문체 그 다름을 묶는 큰 손이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해질녘 이정연에게 도착한 사진. 멀리서 땡겨 찍은 한 아이의 뒷모습. 선명한 건 가방 패턴뿐. 그것이 집 거실 매트와 같다는 사실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우연일 수 있지만 우연을 강요받는 순간 사람은 무너집니다. 사진은 버리고 아이만 봐. 수열은 속삭였고 이정연은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열이 받은 채팅방 공지. 내일 아침 9시 전원 브리핑. 이상했습니다. 이 팀 공지는 항상 마침표로 끝나는데 오늘은 없었습니다. 수열은 이상함에 내일은 작은 회의실이 아니라 모두가 보는 로비에서 모여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집안에 있다? 좋아. 그럼 정답부터 내가 바꾼다. 내부자는 늘 내 곁에 있습니다. 정말 정답이 집안에 있을까요? 아니면 집이라는 믿음 자체가 함정일까요?